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 정블리 정상근 기자, 내일신문 시경캡을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 그리고 새해에도 1일 명예기자로 활약해 주실 신장식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죠. 오늘 또 대략 보거나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상근 기자? 청문회? 네, 뭐 이렇게 큰 쟁점과 부딪힘이 없는 그런 네. 청문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소 무난한 네, 과거에 비교적 좀 무난한. 네. 근데 뭐 늘 그랬듯이 청문회가 시작하면 일단 자료 제출 공방부터 좀 못 가다가, 그렇죠. 네,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해서 뭐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쭉 소명해 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청문회 전에는 보통 이제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하곤 하는데,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런 것도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기됐던 의혹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정세균 후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특히 4월 총선 이후에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얘기가 협치내각이라는 얘기하고 목욕클럽이라는 두 가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협치내각, 4월 총선 이후에 협치내각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 추천권, 네. 지금은 마치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무위원을 총리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절차상 이것을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말하자면 야당 인사들 중에 국무위원 추천할 의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협치내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른 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은 네. 협치의 테이블에 앉을 것이냐, 아니면 협치의 테이블을 엎고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서 자기 독자 노선을 갈 거냐에 대해서 총선 끝나면 바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소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개혁이 제도화하는 것이 국회 앞에서 멈칫했던 지난 2년 반에 대한 일정한 자기 평가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4월 총선 후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겠구나. 요것이 실제로 진척이 된다면. 그리고 그 얘기는,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판을 했는데, 네. 나는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치내각을 잘할 수 있어 라고 그 상대방의 공격을 자신의 오히려 장점으로, 국회의장 네. 출신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용의주도하셨다. 그 노련함이 엿보이는 그랬어요.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워낙 성품이 온유하시기도 하시고. 네. 미스터 스마일. 그렇죠. 그 뭐 기업도 경험하시고 또 국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또 산업부 장관도 지내시고 하셔서 그런지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약간 신경을 긁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거를 잘 넘어가시는 네. 그런 좀 노련함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게 말 그대로 내공일 텐데. 네.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언급하신 것처럼 삼권 분립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온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그러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은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의 대화였습니다. 질의응답이었는데 김영선 기자 어떻게 봤어요? 이 삼권 분립 논란? 물론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파격적이기도 하고, 뭐 저도 물론 놀라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 삼권 분립 논란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사실 저는 예상을 잘 못했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이 입각해서 장관이 되거나 뭐 사법부 출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사실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총리하시다가 네네. 입법부 쪽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물론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왜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고 할 때에만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건지 좀 논리가 빈약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그 총리라는 역할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보다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특히 오늘 국회의원 한 분이 총리를 대통령 부하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국회의장이 가기에는 총리의 격이 높지 않다는 거가 아마 오늘 논란의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위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권위의식의 발로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우려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전례를 만들면 뭐 앞으로 국회의장들이 일종의 뭐 청와대의 방침을 위해서 나중에 총리라도 되기 위해서 좀 복무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좀 두 가지 궁금증이 들었던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장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존재였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고, 이 두 번째는 이 행정부 감시 기능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면은 그럼 국회의원은 되는가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역시 이 개개인이 좀 헌법기관이고 네. 그 행정부 감시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은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잣대가 일정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인사청문위원장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은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서서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이 자기 사건을 가지고 막 네. 그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이게 좀 애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발언을 할 때는 의장석을 나와서 일반 위원과 위원으로. 같은 일반 네. 위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네. 이 청문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청문회를 원만히 잘 이끌어가는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네.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오늘도 기업은행 본사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막혔었죠. 기업은행 노조가 맡고 있는 건데요.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상근 기자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윤종원 행장이 이전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네. 이제 기업은행 은행장으로 낙점이 됐고 지난 3일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3일에 첫 출근을 시도했는데 그때 기업은행 노조에서 막고 네. 낙하산 인사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도 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3일째 정상 업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은행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번의 은행장을 모두 내부에서 선임을 했다. 이 내부에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이 뭐 기업은행의 실적도 뭐 크게 올랐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윤종원 행장이 경제관료 출신이기는 한데 은행 경험이 없다라는 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조가 이 외부 인사가 사장으로 올 때 관행처럼 이렇게 반대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사실 낙하산이란 표현 자체는 능력 없거나 무관한 사람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권력의 힘으로 왔을 때 그렇지만 능력이 있거나 뭔가 혁신이 필요한 경우는 낙하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건가?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임 변호사님. 네, 우선 낙하산을 다 반대해야 되는 거냐, 낙하산이란 이유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 네. 축구를 봐도 히딩크, 그러니까 낙하산이라면 낙하산이죠. 뭐 어느 특정 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근데 히딩크가 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선배한테는 말도 못한다. 경기장 안에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뭐 그다음에 기술 골 결정력이 부족한데 계속 체력만 네, 네. 다지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외부에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히딩크식 개혁이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기업은행은 지난 3년간 3명의 은행장이 전부 다 내부 출신이었고 네.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실적 A를 연 6년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부 출신 행장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는 거죠. 잘했네요. 잘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윤종원 경제수석 원래 처음에는 반장식 일자리 수석을 보낸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면이 안 서니까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바꿨는데 뭐 경제정책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자동차 뭐 페라리 설계자가 직접 자동차 경주에서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실물 경제 특히 운전 경험 은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인사라서 이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개혁과 내부에서 실적을 계속 잘 해 나갔던 데는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될 대상에 네. 힘을 실어줘야 될 은행에 거꾸로 낙하산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저 노조의 비판이 저는 굉장히 좀 타당하다 이 사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조의 어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나름 논리는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행장들이 내부 인사를 했는데 성적이 좋았다. 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반론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윤종원 전 수석을 이렇게 임명했을까요? 그 오늘 홍익표 그 민주당 대변인이 네. 아니 낙하산이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거다. 누군가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아니 공수부대 낙하산 부대와 보병을 헷갈릴 수 있나? 이쪽에서 보면 낙하산이 아니고 저쪽에서 보면 낙하산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저는 그게 맞고 네. 그 낙하산이란 말을 그 형식상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잘할 수 있고 필요하다라면 하는 거다라고 스펙이 저는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요즘 뭐 민주당에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3년에 그 청와대가 기획부 차관으로 기업은행장 임명시키려고 했을 때 정무위원 전원이 관치는 독극물이다,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문재인 캠프와 금융노조가 정책협약서 하면서 낙하산 인사는 근절한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낙하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정말 적합한 인사라면 이 사람이 왜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였어요, 김영선 기자? 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 정권이 어쨌든 후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기관들의 그 기관장 인사가 네. 특히 그 틀어진 계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 사실상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업은행은 명분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이런 걸 강행한 걸 보면 잘 인사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기재부나 이런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번 그 윤종원 전 수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행의장이죠, 현 행장. 네. 네. 그분이 왜 기업은행장을 갔을까? 네. 왜? 그 많은 왜 자리 갔을까? 예, 중에. 예. 그게 네. 그 어떤 그 기획재정부 내의 어떤 그 EPB 라인과 네. 그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 그 경제개혁원 출신 라인과 그 모피아 라인, 옛 재무부 출신 라인들의 어떤 피 터지는 그 싸움 아직도 안에서 그 싸움이. 네네. 네. 갈 데가 없지 않았나? 갈 데가 없. 예, 예,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 보통 이게 왜 정치권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른바 보훈 인사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윤종원 전 수석이 무슨 캠프에서 엄청난 활동을 해서 맞아요. 그런 보훈 인사 개념도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잡음날리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낙하산으로 올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면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제도적으로 뭔가 내부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이 외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좀 마련을 할 때가 됐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청와대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또 그대로 이제 임명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끝나는 그런 구조가 좀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기업은행법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은 오히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기업은행은 그냥 금융위 추천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구조 제도적 자체가. 개혁, 예. 네. 이 제도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광경입니다. 네. 네, 지금 대담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